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에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죠.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토대를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은 AI 예산보다 현금 지원성 예산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확장적 예산은 결국 물가와 직접 연결되겠죠.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실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AI 강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이 시사점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22분 가까이 진행된 6,200자 분량의 시정 연설문에서 AI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것을 엿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례로 지난번 APEC 정상 회의 기간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가지고 2030년까지 그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AI 산업에다가 중점을 둬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AI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AI를 운영하기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 전기 공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관련 예산은 포함이 됐다고 보십니까? 잘 반영이 됐나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겉으로만 AI를 외칠 뿐 AI에 관련된 예산은 너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단적인 예로 올해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을 했던 소비 쿠폰에 투자했던 거 그게 약 13조 원인데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3조 1천억 원 가량 적은 돈이 내년에 AI 관련된 투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AI 예산으로 편성된 그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2.6조 원은 자동차 선박 자율주행 같은 곳에 개발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뭐 7.5조 원은 AI 관련해서 인재 양성이나 GPU를 구매하는 것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용도별로 쪼개져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용도별로 소규모씩 쪼개져서 놓으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물량에서 그 금액 면에서 우리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AI 산업을 관련해 가지고는 전력 이런 분야에도 대폭 투자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예산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조 규모 이렇게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실 같은 거를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보니까 야당 쪽은 보이콧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서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가 바뀌어서 이런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들, 정책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에서 보이콧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수사 반발에
해서 선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거 예. 그것을 네. 그대로 재판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유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 보이콧을 해서 두 번째 보이콧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인 대립이 여야 간에 극단화하고 대응하는 방식도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점점 극단화되고 대응 방식도 점점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면 뭔가 정부 정치가 결정을 할 때 여야가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단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정책도 점점 극단적으로 바뀔 수가 예.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면 경기 변동의 폭이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합리적으로 좀 정쟁을 벌이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길 바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가 올랐더라고요. 지난해 7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배경은 해외 단체 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같은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이게 무려 3.6% 올라가지고 전체 물가 0.72%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예. 이것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동안에 길어가지고 뭐 외국에 여행도 간다든지 국내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승용차 임차료랑 그다음에 해외 단체 여행비 이런 것들이 10%대로 상승을 했고 콘도 이용료도 20%대로 상승을 한 영향이고요. 또 다른 것은 가을철에 잦은 비,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비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등을 했던 그런 영향이다라고 예. 밝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요. 저희가 물가를 다루는 이유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예산 같은 것들이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예산 정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소비 쿠폰이 이런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비 쿠폰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정부의 주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한 근거는 가소비 쿠폰은 사용 용도가 주로 외식비나 가공식품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4.2% 올랐는데 10월 달에는 3.5% 올라서 상승세가 줄어들었고요. 외식 물가 역시 9월 달에 3.4% 올랐는데 10월 달에는 3.0% 올라가지고 전달 대비 그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게 돼 있는 가공식품과 외식비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이 물가의 상승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전체 물가 상승률 2.4%보다 여전히 가공식품은 3.5%, 예. 그다음에 외식 물가 3.0%면 높은 수준이고요. 전달보다 오르기도 그렇죠. 했어요. 예. 예.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소비 대체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공식품이랑 외식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소비 쿠폰을 주게 되면 기존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외식비나 가공식품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부가 준 소비 쿠폰으로 쓰고요. 거기서 쓸 신용카드나 현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해외 단체 여행비를 결제한다든지 콘도를 결제하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단체 여행비랑 콘도 가격이 올라간 것이 소비 쿠폰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인 근거가 박약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쪽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컸다라는 것은 소비가 내수가 진작됐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상승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내수 진작의 효과가 컸다고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가 서로 모순적이다라고 보여져서 당연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있는 자금이 늘어났는데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정부는 2% 목표치 유지를 하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 이런 것도 계획을 했는데요.
이걸로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물가 잡을 수 당연히 예. 어렵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운 김장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세운 대책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배추, 무 같은 거 47,000톤 이상을 공급을 하고 뭐 고추, 마늘, 양파, 소금 5천여 톤을 방출한다. 이것은 사실 공급을 늘려서 지금 공급 측 요인으로 농축 수산물, 그다음에 채소류 가격이 과실류 이런 것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김장, 채소와 새우젓, 돼지고기 같은 것을 최대 50% 할인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적절한 처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50%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김장 채소나 돼지고기 같은 게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제품을 예를 들면 닭고기나 소고기에 있었을 수요가 돼지고기가 반값으로 싸지니까 돼지고기로 몰려와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돼서 이것은 물가를 단기적으로 잡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는 있어도 물가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는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몇 차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집값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수도권 집값을 2%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배경은 당연히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직주 근접 지역에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견조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은 지금 절벽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부족 압력과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돼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산연의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 가격은 2% 상승하고 지방은 오히려 0.5% 하락을 해서 전국으로 봤을 때는 0.8%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끔찍했던 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세 가격 오름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내년에 전국 주택 전세값 상승률이 4% 이렇게 전망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전세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뭐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계산을 해봤더니요. 10년 장기 평균 대비 서울은 49.5%, 절반이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수도권은 56.6%, 그 5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3, 4년 뒤에 준공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서울이 준공 실적이 그러면 3, 4년 뒤니까 2027년부터 절반, 장기 평균의 절반을 못 미친다는 소리거든요. 수도권은 57%에 못 미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준공이 이 정도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준공이 될 때 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데 그러면 전세 가격이 원래는 안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고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게 예고가 돼 있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전세를 구하기 힘드니까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집을 차라리 사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예고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 그 다음에 정부가 최근에 또 대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수도권이랑 서울 일대를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갭 투자를 막으니까 전세 공급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전세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직주 근접인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월세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주변의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올해 상황만 봐도 전세 월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실수요자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전월세 안정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전세랑 월세 가격 안정시키는 대책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갭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갖다가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네.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전세 소멸을 우리가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오긴 온 겁니까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전세를 소멸하게 만들려는 정책 기조가 현 기조가 지속된다고 하면 전세는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전세 소멸이 우리 국민들한테 좋으냐는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이 다 그렇죠,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라는 옵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상승을 해서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측면에서는 전세가 사실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추측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종합적으로 넣어서 엄밀한 모형으로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 자체가 우리한테만 있는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자, 10.15 대책 관련해가지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옹호의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 매수 심리는 많이 꺾인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일단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사실은 강력하게 3중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풍선 효과가 일단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이제 화성시라든지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구리 이런 지역으로 풍선 효과, 그다음에 규제 지역 내에서는 적은 평수 아니면 뭐 소규모 단지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생겨가지고 규제 지역과 격차가 좁혀지면 규제 지역으로 다시 매수세가 재확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까지의 시차가 약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